회장님, 무시하고 가시지요. 어차피 쫓겨날 떨거지들입니다. 그 오만한 목소리가 차창을 때렸을 때만 해도 제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독하게 살아남아 이 거대한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시위대 사이로 낡은 점퍼 차림의 한 여자가 제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흙먼지 묻은 그 여자의 얼굴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늙고 초라한 얼굴은 거울 속 내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으니까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인생은 늘 화려한 대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같았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재벌 회장. 세상 사람들은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러러보는 제 모습은 그저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뒤집어 쓴 단단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최고급 비단옷을 걸치고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귀한 음식을 삼킬 때마다 저는 남몰래 가슴을 치며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모든 호사가 사실은 온전히 제 것이 아니라는 지독한 부채감 때문이었습니다. 50년 전에 그 지독하게 춥던 겨울날을 저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보육원의 낡은 문틈으로 비수처럼 파고들던 그날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손에 이끌려온 서울의 부잣집 사모님은 딱 한 명의 아이만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의 매서운 시선이 우리 두 사람에게 머물렀을 때 저는 두려움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언제나 제 몫의 삶은 고구마를 몰래 입에 넣어주던 언니가 거칠고 작은 손으로 제 등을 강하게 떠밀었습니다. 사모님, 우리 선주 데려가세요. 선주는 참 예쁘고 똑똑해요. 저는 튼튼해서 밖에서도 끄떡없어요. 언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빛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절박했습니다. 선주야, 넌 부잣집 가서 꼭 귀하게 살아. 밥 굶지 말고 춥지 않게 예쁜 옷만 입고 살아.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멀어지는 검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차창에 매달려 피나도록 울부짖던 저를 향해 언니는 동상에 걸려 붉게 튼 손을 흔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끔찍한 지옥에 남겨지는지도 모른 채 오직 동생의 배부른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날 언니가 제게 넘겨준 것은 단순한 입양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뿐인 생명줄이었고 오늘날 제가 누리는 이 거대한 부와 권력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하게 살았습니다. 양부모님의 벅찬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피를 토하듯 일했고 쓰러져가는 작은 회사를 물려받아 악착같이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회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십 명의 사설 탐정과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 언니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이 원인 모를 화재로 사라지고 입양 기록마저 불타버린 탓에 언니의 흔적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수록 신락 같던 희망은 날카로운 절망으로 바뀌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밤이면 그 옛날 얇은 옷차림으로 홀로 남겨졌던 언니가 빗속을 헤매는 환영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이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인수합병한 지방자회사 공장에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장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본사 임원진 회의에서 들려온 보고는 제 예민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놓았습니다.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며 제 책상 위에 올라온 서류들은 티끌 하나 없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몸바쳐 일한 노동자들이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목숨을 걸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왠지 모를 서늘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숫자로만 채워진 서류 더미 뒤에서 누군가 거대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 단호한 한마디에 임원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굳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할 진흙탕 싸움에 그룹의 총수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만류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 공장의 현장을 총괄하는 본부장은 유독 과장된 몸짓으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거기는 무척 험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무식한 하청 노동자들이 돈을 더 뜯어내려고 떼를 쓰는 것뿐이니 제 선에서 조용히 밟아버리겠습니다. 심려치 마십시오. 밟아버리겠다는 그 교만한 단어가 제 아픈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저 가진 자의 힘으로 짓누르는 방식은 제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이 저를 그 낡은 공장으로 강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핏줄의 부름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지방 공장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공장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생계가 결국 내 펜 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시끄러운 시위대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뚫고 지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회장님, 무시하고 가시지요. 어차피 회사 망해서 쫓겨난 떨거지들입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본부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차창 밖으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 고개를 돌린 제 두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깡마르고 초라한 체구의 한 여자가 찢겨진 붉은 현수막을 몸에 두른 채 제 차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를 거칠게 끌어내려 했지만 여자는 사력을 다해 엎어지며 제 차창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얇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여자의 눈과 제 눈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풍파를 다 맞은 듯 깊게 패인 주름과 상처, 진흙과 눈물로 엉망이 된 비참한 얼굴. 하지만 그 낯선 얼굴 속에 50년 전 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지옥을 택했던 그 10살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위대의 고함 소리도 본부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모두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차창 너머의 그 늙고 지친 얼굴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 정말 내 언니인 건가요? 차가운 바람이 두꺼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깥에 미친 듯한 고함 소리도 엔진의 묵직한 진동도 일순간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오직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그 낡고 거친 여자의 두 눈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음물에 처박힌 듯 차갑게 식어내리는데 귓가에서는 수천 개의 북이 울리듯 쿵쾅거리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당장 끌어내지 못해. 본부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제 멍한 귓전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제가 미처 손을 뻗기도 전에 참혹한 현실이 제 눈앞에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의 아늑한 온기 속에서 저는 마치 전신마비 환자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은 오직 차창 밖,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그 깡마른 여자의 뒷모습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저 얼굴, 저 눈빛, 아무리 세월의 모진 풍파가 피부를 깎아내고 주름을 깊게 파놓았어도 제 핏줄을 어찌 몰라보겠습니까? 50년 전 매서운 보육원 마당에서 저를 부잣집으로 떠밀며 피나도록 울던 제 쌍둥이 언니의 그 맑았던 눈동자가 지금 밀지옥 같은 아스팔트 위에서 저를 향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퇴직금은 회사가 망해서 못 주는 건데 왜 여기서 행패야?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차에서 뛰어내린 본부장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구두 발끝이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의 낡은 운동화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안 돼. 그만둬.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목소리는 성대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이 거대한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도 수많은 수행원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광경이 거짓말이기를 그저 제가 매일 밤 시달리던 그 지독한 악몽의 한 장면이기를 맹렬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20년을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는데 우리 식구들은 길바닥에서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여자의 쉰 목소리가 겨울 허공을 찍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탁하고 거칠었지만 제 심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50년 전의 그 다정한 음성을 단숨에 끄집어냈습니다. 선주야, 밥 먹어라. 선주야, 울지 마. 제 이름을 부르며 언제나 저를 품어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 저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며 굳게 닫힌 차 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시끄러워. 억울하면 법대로 해. 힘없는 것들이 어디서 회장님 차 앞을 막아. 본부장의 억센 소나기가 여자의 멱살을 틀어쥐더니 이내 도로 밖으로 무참히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여자의 앙상한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자의 품속에 소중하게 안겨있던 낡은 서류 뭉치들이 허공으로 터지듯 솟구쳤습니다. 수백 장의 탄원서가 하얀 눈송이처럼 매서운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차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서 한 발짝 밖으로 내디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시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임원들과 수행원들이 회장이 직접 차에서 내리자 기겁을 하며 모여들었습니다. 회장님, 나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들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는 제게 파리떼의 날갯짓처럼 무의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 두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시선은 오직 바닥에 엎어진 그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탄원서 종이들을 주워 담기 위해 여자는 흙바닥을 박박 기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모른 채 오직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종이 쪼가리들을 가슴에 주워 담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10걸음 남짓한 그 짧은 거리가 제게는
50년의 세월을 건너는 것만큼이나 아득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자의 굽은 등, 하얗게 센 머리카락, 흙투성이가 된 낡은 손바지, 제 발걸음이 여자의 바로 앞 흩어진 탄원서 한 장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자가 그 종이를 줍기 위해 파르르 떨리는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탄원서를 덮은 여자의 앙상한 손등, 그 위를 흉측하게 덮고 있는 선명한 화상 흉터가 제 망막을 찢어질 듯 내리찍었습니다. 손목부터 손등 전체가 기괴하게 쪼그라들고 일그러진 붉고 검은 화상의 흔적. 그것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끔찍한 원죄의 낙인이었습니다. 50년 전 보육원의 차가운 부엌. 고열에 시달리며 며칠째 굶고 있던 저를 위해 언니는 몰래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를 먹이겠다며 펄펄 끓는 물속으로 맨손을 집어넣어 삶은 감자를 꺼내려다 그만 솥단지가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이 익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10살짜리 어린 언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뒹구는 흙 묻은 감자를 잽싸게 품에 숨기며 원장님께 들킬까봐 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선주야, 이거 먹어. 언니는 하나도 안 아파. 우리 선주 배고프면 안 돼. 벌겋게 짓무른 손으로 덜덜 떨며 감자 껍질을 까서 제 입에 넣어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 손이 반백년이 지난 지금 먼지 구덩이 속에서 구겨진 탄원서를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는 수아들의 구둣발에 차이고 짓밟히면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비참한 노동자의 손이 되어 제 발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내 언니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부귀영화의 진짜 주인이 내 공장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앉은 불쌍한 폭도가 되어 내 직원의 폭력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 좀 놔줘요. 우리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어. 여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피 맺힌 절규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차가운 흙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가 진흙탕에 처박히고 무릎으로 날카로운 돌멩이가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닦아온 성공, 제가 쌓아온 권력, 제가 지켜온 재벌 총수로서의 알량한 체면 따위는 저 흉터투성이 손앞에서 한낱 쓰레기만도 못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두 손을 뻗어 흙바닥을 긁고 있는 여자의 그 거칠고 일그러진 오른손을 와락 부여잡았습니다. 아!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여자가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가 흠칫 놀라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여자의 두 눈과 핏발이 선 제 두 눈이 허공에서 다시 한번 얽혔습니다. 저는 여자의 화상 입은 손등을 제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손에서 전해지는 굳은 살의 감촉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오열이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었던, 평생을 가슴속에 피눈물로 새겨두었던 그 두 글자가 제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여자의 커다래진 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공장 앞 폐허 한가운데서 시간이 영원히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이거 나요. 아무리 돈 없고
백없는 노동자라도 이렇게 사람 놀리는 거 아닙니다. 거칠게 흩날리는 탄원서 위로 여자가 제 손을 맹렬히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덜덜 떨리는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언니라는 두 글자는 살을 애는 겨울바람에 먹혀 그녀의 귓가에 가닿지 못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은 재벌 회장이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을 부르며 오열하는 이 기괴한 상황을 평생 밑바닥에서 짓밟히며 살아온 그녀가 어떻게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자신들을 조롱하는 끔찍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저는 뒷걸음질 치는 그녀의 흉터투성이 손을 다시 한번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손, 50년 전 나를 살리고 대신 지옥불에 타들어간 이 손을 내가 어떻게 다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언니, 나야. 선주, 우리 언니 맞잖아. 제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쩍쩍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자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기겁을 하고 몸을 빼려 했습니다. 선주, 고아원 가마솥, 내가 열병나서 죽어갈 때 언니가 나 먹이겠다고 밤에 몰래 가마솥에서 감자 꺼내주다가 솥단지 엎어졌잖아. 그래서 데인 거잖아. 언니 손목부터 손등까지 그 끔찍한 흉터. 나 살리려다 그런 거잖아. 언니야, 내가 선주야. 고구마도 맨날 나한테 다 양보하고 굶었던 내 언니잖아.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제 절규에 발버둥 치던 여자의 몸이 거짓말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공장 앞을 가득 채웠던 수백 명의 시위대도 사색이 되어 달려오던 임원진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지독한 정적 속에서 여자의 탁한 두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이마에 난 작은 흉터, 어린 시절 언니와 뛰어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생겼던 그 초승달 모양의 흉터에 가닿았습니다. 여자의 앙상한 어깨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주, 우리 깍쟁이 선주라고. 내가 정말 우리 선주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더듬던 여자의 두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양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굳은 살이 박인 그 거친 손바닥이 제 부드러운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제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선주네. 이래 귀한 사모님이 되어서 살아있었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끌어안을 줄 알았던 언니가 화들짝 놀라며 제 뺨에서 황급히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흙 묻은 자신의 옷자락을 등 뒤로 숨기려 허둥지둥 몸을 피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우리 동생 이래 높고 귀한 분이 되었는데. 동생아, 내 근처에 오지 마라. 내 옷에 더러운 흙탕물 묻어 있어서 내 비싼 옷 다 버린다. 사람들이 본다. 나 같은 거 알면 내 체면 다 깎인다. 그것은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정통으로 찔러왔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핏줄 앞에서조차 자신의 초라한 꼴이 동생의 화려한 인생에 흠집을 낼까봐 두려워 짐승처럼 몸을 숨기는 나의 언니.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 언니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실크 코트가 진흙탕에 처박히고 망가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체면이 무슨 상관이야. 옷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깟 옷조가리 입고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언니는, 내 귀한 언니는 대체 어떻게 산 거야. 제 오열 속에서
과거의 그 참혹했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가 저를 부잣집 양녀로 떠밀어 보낸 후 고아원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10살짜리 어린 몸으로 불길을 뚫고 도망친 언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평생을 밑바닥에서 굴러야 했습니다. 부잣집 식모살이, 식당 주방의 설거지꾼, 남의 집 청소부, 손가락이 굽도록 일해번 돈은 사기꾼들에게 다 뜯기고 늙고 병든 몸 하나 의탁할 곳 없어 찾아든 곳이 바로 이 지방의 하청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방에서 고기를 썰고 최고급 와인을 마실 때 언니는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손발이 얼어터지며 기계를 돌렸던 것입니다. 그 참혹한 희생을 발판 삼아 제가 이 거대한 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도록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당장 일어나십시오. 저런 거지 같은 노숙자 여편네가 무슨 회장님 언니란 말입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당장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지 못해. 당황한 본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와 언니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감히 내 언니의 몸에 그 더러운 손을 대다니. 핏발이 선 제 눈에서 푸른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제 섯을 펄은 호통에 본부장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손을 떼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임원들과 경호원들도 일순간 얼음덩어리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감히 내 언니 몸에 손을 대? 내 놈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짓밟은 이분이 너희들이 굽신거리는 이 그룹 총수의 친언니란 말이다. 제 호통 소리가 매서운 겨울 허공을 찍고 공장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본부장과 임원들의 얼굴이 사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덜덜 떨며 진흙 바닥 위로 털썩털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벌레 보듯 무시하던 자들이 제 발밑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꼴을 보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저 버러지 같은 놈들의 목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얼어붙은 언니의 몸을 제 품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선주야. 나는 하나도 안 억울하다. 내가 이래 잘 살고 있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언니는 이제 길바닥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다. 언니는 제 등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끌어안으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5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서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가난해하니 그 핏빛 눈물에 섞여 제 어깨를 뜨겁게 적셨습니다. 두 자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부비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우리를 둘러싼 수백 명의 시선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던 제 시선이 언니의 무릎 아래에 짓밟혀 있던 구겨진 종이 뭉치에 머물렀습니다. 본부장의 구둣발에 채이고 진흙탕에 처박힌 낡은 탄원서들이었습니다. 언니가 품고 있던 이 종이들, 대체 뭐야? 제 물음에 언니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선주야, 내가 여기 회장님이면 내 말 좀 들어다오. 우리가 쫓겨난 건 우리 공장이 진짜로 망해서가 아니야. 저 위에서 내려온 놈들이 우리 피땀 흘린 돈을 다 빼돌리고 일부러 공장 문을 닫아버린 거란 말이다. 언니의 그 한마디가 제 귓전을 때리는 순간 제 심장 속에 고여있던 뜨거운 눈물이
서늘한 얼음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 완벽했던 서류, 급하게 공장을 폐쇄하려던 임원들의 초조한 얼굴, 그리고 언니를 향해 날아들던 본부장의 폭력.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하나의 거대하고 추악한 진실을 향해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영난이 아니었습니다. 내 밑에서 밥을 먹는 짐승들이 감히 내 눈을 가리고 나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저는 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제 귀로 진실을 듣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며 그룹의 꼭대기에 앉아 제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구겨진 종이 몇 장과 흙투성이 언니의 거친 숨소리면 충분했습니다. 선주야, 이거 이런데 내가 앉아도 되는 거니? 옷에 묻은 흙이 안 떨어지는데 어떡하냐? 최고급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대저택의 거실. 수천만 원짜리 가죽 소파 가장자리에 엉덩이조차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덜덜 떠는 언니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여긴 내 집이고 이제부터 언니 집이야. 편하게 앉아. 내가 따뜻한 물 받아놓으라고 했어. 좀 씻고 맛있는 거 먹고 눈 좀 붙여. 제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속으로는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얼어붙은 손을 꼭 쥐어주고는 언니가 건네준 낡은 탄원서 뭉치를 들고 제 서재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닫히고 서재의 고요함이 저를 감싸는 순간 제 눈빛은 그리움에 울던 동생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 총수로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하나 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군데군데 흙탕물과 눈물로 번진 자국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제 밑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자들에게 짓밟힌 노동자들의 피눈물이자 내 언니의 비명이었습니다. 공장장과 본사 사람들이 밤마다 서류 박스를 빼돌렸습니다. 멀쩡히 돌아가던 일공장 기계들을 고철값에 넘기고 멀쩡한 자재를 불량 처리해 버렸습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찾아간 날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우리를 개 패듯 팼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갈수록 제 턱관절에 끔찍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보고서의 내용과 완벽하게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극심한 글로벌 불황으로 인한 누적 적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강성 노조의 억지스러운 임금 인상 요구라는 그럴싸한 단어들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완벽한 숫자와 그래프 뒤에 숨어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저는 굳게 닫힌 서재 문을 향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호출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10수년간 제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비서실장이 소리 없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사에서 올라온 지방자회사 공장 폐쇄 관련 감사 보고서, 그리고 자금 흐름 내역 전부 가져와. 10년치 장부 하나도 빠짐없이. 회장님, 그거는 이미 이사회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지금 다시 파헤치시면 반발이. 가져와. 제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호통에 김 실장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은 쥐새끼들이 내 밥그릇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 이사회가 결론을 내. 그 결론을 내린 놈들 주머니로 내 돈이, 우리 공장 식구들 퇴직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갔는지
당장 추적해. 김 실장이 황급히 물러난 후 저는 다시 탄원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선주야, 저 위에서 내려온 놈들이 우리 피땀 흘린 돈을 다 빼돌리고 일부러 공장 문을 닫아버린 거란 말이다. 평생을 밑바닥에서 굴러온 언니조차 눈치챈 사실을 정작 pen대를 쥐고 있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방 공장 하나 떼어먹으려는 피라미드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인 본부장 따위가 혼자서 기획할 수 있는 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본사의 감사팀, 재무라인, 그리고 법무팀까지 이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에 따리를 튼 배신자들이 조직적으로 눈을 맞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제 책상 위에는 천장에 닿을 듯한 서류 더미가 쌓였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밤을 새워 장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제국을 제 손으로 다시 해부하는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저는 마침내 소름 끼치는 진실의 꼬리를 잡아냈습니다.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었습니다. 고의로 알짜배기 자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 뒤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그 이면 계약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거대한 설계.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매각의 최종 종착지가 경쟁사로 둔갑한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다름 아닌 제 오른팔이자 그룹의 2인자인 최 부회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제 입술에서 허탈한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자리를 노리고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구나. 그들은 늙어가는 저를 장기판의 졸로 취급했습니다. 제가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실종된 쌍둥이 언니를 찾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저들은 제국의 뿌리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운명의 장난처럼 내 언니가 저들의 구둣발에 짓밟혔다는 사실이 제 뼛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가장 지독한 도끼를 깨워냈습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장난질이야. 저는 서류를 꽉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시작해 수많은 경쟁자의 목을 치며 이 자리에 오른 사냥꾼입니다. 저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호랑이가 늙었다고 해서 그 발톱마저 무뎌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 실장, 당장 외부 사설 회계팀 극비리에 소집해 최 부회장과 그 측근들 최근 5년치 차명 계좌, 부동산 거래 내역, 해외 자금 흐름까지 싹 다 털어. 그리고 어제 공장 앞에서 난동 부렸던 그 본부장 새끼, 지금 당장 내 앞마당으로 끌고 와. 제 목소리는 이제 슬픔에 젖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앞둔 제국의 지배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서재 창가로 다가가 두꺼운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언니가 내게 돌려준 건 낡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더러운 안대였지. 유리창에 비친 제 서늘한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너희들이 짠 그 알량한 판, 내 손으로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 박살을 내주마. 내 피부치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뼛속까지 새겨줄 테니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새벽의 어스름이 채 가시기도 전인 대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 위에서 팔이 비비듯 두 손을 싹싹 빌며 엎드려 있는 자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내 피부치의 멱살을 잡고 짐승처럼 패대기 치던 바로 그 본부장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쥐도 새도 모르게 제 수하들에게 끌려온 그는 지금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번지르르 하던 명품 양복은 구겨지고 오만함으로 번뜩이던 두 눈에는 공포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죽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그 버러지 같은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려달라. 참으로 입에 담기 쉬운 말이구나. 내 놈들이 우리 공장 식구들 퇴직금을 떼어먹고 길바닥으로 내몰 때 그 불쌍한 사람들이 쏟아낸 피눈물도 그렇게 쉽게 닦아냈더냐. 제 서늘한 목소리에 본부장은 희끗거리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오해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공장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제 맘대로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 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고 멀쩡한 기계를 고철로 둔갑시켜 팔아치우고 그 돈을 유령회사로 빼돌리라고 시킨 그 윗선이 대체 누구냐? 내 귀로 직접 들어야겠다. 제가 책상 위로 두꺼운 회계 장부 뭉치를 툭 던지자 본부장의 숨소리가 헉하고 멎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배임의 증거들이 제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최 부회장님께서 본부장의 덜덜 떨리는 입술에서 마침내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서재의 무거운 나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아랫사람을 이리 거칠게 다루시면 옥체에 금이 가십니다. 회장님, 능글맞고 여유로운 목소리. 문가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그룹의 2인자 최 부회장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제 오른팔 노릇을 하며 제 뒤에서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그 독사 같은 얼굴이 구두 굼소리를 울리며 당당하게 제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본부장이 최 부회장을 보자마자 살려달라는 듯 매달렸지만 최 부회장은 벌레를 보듯 구두발로 그를 차버렸습니다. 이 비싼 놈은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지요. 회장님 심기를 어지럽힌 죄가 크니 이놈은 제가 데려가 단단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제가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리자 억지로 꾸며낸 최 부회장의 웃음기가 비릿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단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팽팽한 기운이 서재의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았습니다. 회장님, 공장 시위건으로 심려가 크신 줄은 압니다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곤란합니다. 늙고 병든 회사가 문을 닫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오히려 제 결단 덕분에 그룹의 손실을 막은 것입니다. 손실을 막아? 내 눈을 속이고 회사 돈을 내 놈이 세운 가짜 회사로 빼돌린 게 손실을 막은 것이냐? 50년을 내 피땀으로 세운 이 제국에서 감히 내 놈이 주인을 물어뜯으려 이빨을 드러내? 제 정면 돌파에 최 부회장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충성스러운 신하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턱을 빳빳하게 쳐들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주인이라 하셨습니까? 회장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회장님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10수년을 고아원 출신 친언니나 찾아 헤매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거대한 그룹을 먹여 살린 건 회장님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최 부회장의 입에서 친언니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제 이성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노숙자인지 미치광이인지 모를 늙은 여편네를 덜컥 대저택에 들이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공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폭도를 친언니라 부르며 오열하셨다지요. 치매가 오신 게 아니라면 당장 그 가짜를 내쫓으십시오. 그룹의 명예가 똥치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닥쳐라. 제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고함에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눈가에 핏발이 선 채로 최 부회장의 멱살을 움켜쥐고 싶었지만 간신히 끓어오르는 사리를 짓눌렀습니다. 내 핏줄을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입에 올렸다가는 내 놈의 혓바닥부터 뽑아버릴 것이다. 제 압도적인 기세에 최 부회장은 흠칫 놀라 한 걸음 물러섰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겁니다. 안건은 자회사 매각 최종 승인 그리고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대표이사 해임건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제 뜻에 동의했습니다. 언론에도 회장님께서 정체불명의 노숙자에게 홀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기사가 뿌려질 겁니다. 조용히 옥새를 넘기신다면 그 가짜 언니와 함께 여생을 편히 보내실 두둑한 퇴직금은 챙겨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50년 전 나를 살리기 위해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었던 내 불쌍한 언니가 평생을 밑바닥에서 짓밟히며 살아온 내 핏줄이 이제는 저 쓰레기 같은 놈이 내 목을 치기 위한 더러운 명분으로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분노가 일순간 서늘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던져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최 부회장의 눈앞에서 아주 천천히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찌익하고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서재를 울렸습니다. 내 놈이 단단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구나. 내가 늙고 병들어서 종이호랑이가 된 줄 알았더냐. 저는 갈기갈기 찢은 종이 조각을 최 부회장의 구두 밑창에 흩뿌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후 3시 이사회 좋다. 이 50년 된 거대한 기둥이 무너질 때 내 놈들의 뼈다귀가 어떻게 으스러지는지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봐라. 감히 내 언니를 모욕하고 내 식구들의 피눈물을 뽑아먹은 대가로 내 놈들의 숨통을 남김없이 끊어주마. 제 서슬 퍼런 선전포고에 꼿꼿하던 최 부회장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돌아서서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본부장도 쥐새끼처럼 그의 뒤를 쫓아 도망쳤습니다. 서재에 홀로 남은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 경영권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언니의 잃어버린 50년에 대한 복수이자 가진 자들의 탐욕에 짓밟힌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피해 숙청이 될 것입니다. 김 실장, 어둠 속에 숨어있던 비서실장이 즉각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 내 개인 자금 3천억을 전부 현금화해서 풀어 이사회 임원놈들의 아킬레스건, 약점, 비리, 차명 계산서까지 한 놈도 빠짐없이 싹 다 긁어모아. 그리고 언론사 데스크들 전부 내 앞마당으로 집합시켜. 회장님 3천억을 융통하시면 회장님의 개인 지분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내 제국의 절반을 불태워서라도 저 쥐새끼들을 남김없이 태워 죽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좋게.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야. 저는 서재 문을 박차고 나와 언니가 잠들어 있는 객실로 향했습니다. 살금살금 문을 열자 최고급 오리털 이불을 덮고 세상 모르게 잠든 언니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흉터투성이 손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 나는 맹세를 했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 언니를 그렇게 쓰레기처럼 짓밟은 놈들, 내가 전부 언니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게. 내 모든 걸 걸고 그 더러운 피눈물 다 씻어줄게.
창밖으로 핏빛 같은 아침 해가 붉게 타오르며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지만 오늘처럼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흐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대저택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한 고요함 속에서 저는 살갗을 애는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언니가 잠든 객실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언니, 최고급 오리털 이불이 덮인 널찍한 침대를 향해 다가가던 제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침대는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 실장, 경호원들 당장 풀어. 언니 어디 갔어? 저택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대리석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혹여라도 최 부회장 그 뱀 같은 놈이 이른 새벽에 사람을 시켜 내 언니를 빼돌린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넓은 집에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끔찍한 상상들이 제 목을 졸라왔습니다. 현관문 앞 차가운 신발장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 언니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공장 시위 현장에서 입고 있던 흙탕물이 얼룩진 그 낡고해진 손바지를 다시 주워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장통에서 주워온 듯한 시커먼 비닐봉지에 어젯밤 제가 내어준 새 속옷 한 벌과 제가 발라주었던 핸드크림 하나만이 초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떨리는 목소리에 신발끈을 매려던 언니의 거친 손이 흠칫 멈췄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주야, 나간다. 하룻밤 따뜻한 데서 잘 잤다. 호강했어? 간다고? 어딜 가? 50년 만에 겨우 만났는데 내 눈앞에서 또 어디로 사라지겠다는 거야?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언니의 비닐봉지를 뺏으려 하자 언니는 필사적으로 봉지를 끌어안으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놓아라. 나 같은 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쌓아 올린 이 금자탑에 나 같은 똥물이 튀면 안 돼. 언니의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핏발선 눈동자에는 지독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주야, 내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물 마시러 나왔다가 다 들었다. 내 밑에서 일하는 그 무서운 사람들이 너를 내쫓으려고 한다는 거. 나 같은 늙은 노숙자한테 홀려서 회장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오늘 무슨 회의를 열어서 널 쫓아낸다는 거. 언니는 제 양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언니의 화상 입은 거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선주야, 내가 50년 전에 너 부잣집 보낼 때 넌 평생 귀하고 예쁘게만 살라고 보냈다. 내 동생 평생 따뜻한 밥 먹고 남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게 해달라고 매일 밤 달 보고 빌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이 더러운 꼴 때문에 내가 그 높은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안 돼. 차라리 내가 혀를 깨물고 죽었으면 죽었지. 그 꼴은 못 본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 50년 전에도 나를 살리기 위해 제 끓는 손목을 내어주더니 오늘 다시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승냥이 떼들 앞에서 저를 구하려 제 발로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덜덜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그 나쁜 놈이 그랬다며. 가짜라고. 정신병자라고. 그래, 차라리 내가 치매 걸린 미친 노인네라고 해라. 내 공장 앞에 얼쩡거리던 나를 내가 불쌍해서 하룻밤 재워준 거라고 해. 그렇게 말하고 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마. 알았지? 언니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꺾어 신고 도망치듯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까지마.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언니의 허리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놓아라, 선주야. 제발 나 좀 놓아다오. 내가 이럴수록 내가 죽어버리고 싶단 말이다. 죽긴 누가 죽어. 나 혼자 그 화려한 궁전에서 비단 옷 입고 고기 썰어 먹을 때 내 언니는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손가락이 굼도록 일했잖아. 내 공장에서 쫓겨나 매를 맞고 짓밟히고 짐승 취급당했잖아. 내가 어떻게 쌓은 금자탑이냐고. 언니 살을 깎아먹고 언니 피를 빨아먹고 쌓은 게 이 빌어먹을 금자탑이야. 제 절규가 차가운 현관 대리석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언니를 돌려세워 두 손으로 그녀의 야윈 어깨를 꽉 틀어쥐었습니다. 잘 들어, 언니.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 일은 없어. 아니, 설사 이 그룹이 통째로 날아간다고 해도 난 언니 손 절대 안 놔. 언니를 가짜라고 조롱하고 미친 노인네라고 욕한 그놈들. 공장 사람들 퇴직금 훔쳐서 도망가려던 그 쓰레기들. 내가 오늘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릴 거야. 선주야. 50년 전엔 언니가 내 손을 놨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이젠 내 손이 더 크고 내 힘이 더 세. 이번엔 내가 언니 지킬 거야. 언니 공장 사람들 억울한 거 내가 싹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같이 가. 그 벌레 같은 놈들이 무릎 꿇고 피눈물 흘리는 꼴 언니가 내 옆에서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봐줘야 해. 제 단호하고 뜨거운 눈빛에 바들바들 떨리던 언니의 어깨가 마침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언니의 두 눈에서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고 저는 언니를 꽉 끌어안은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지독한 죄책감을 마침내 씻어내고 우리를 물어뜯으려는 이 잔인한 세상에 맞서 싸우겠다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몇 시간 뒤 대저택의 응접실. 비서들이 가져온 최고급 맞춤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언니는 완강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예전에 사두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수수하고 단정한 검은색 코트 하나만을 골라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은 언니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을 두른 사모님들보다도 단단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이 다가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제가 어젯밤 지시했던 최 부회장 일당의 모든 비리와 횡령 증거들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든 사설 회계팀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3천억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풀어 하룻밤 사이에 쓸어 담은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사약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검은색의 각 잡힌 정장, 한치의 흔들림 없는 날카로운 눈빛,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늙은 호랑이의 피가 전신을 타고 거세게 끌어올랐습니다. 가자, 언니. 제가 내민 손을 언니가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습니다. 화상 입은 언니의 거친 손등 위로 제 따뜻한 손바닥이 포개졌습니다. 육중한 저택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앞마당을 가득 채운 채 으르렁거리며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 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나는 지금 나를 물어뜯으려는 짐승들의 아가리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심신미약과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현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 정지 및 해임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본사 최고층, 육중한 대리석 문 너머로 이사회를 장악한 최 부회장의 기고만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달콤하고도 비열한 혓바닥이
내 숨통을 조이려는 찰나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김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쾅! 육중한 대회장 문이 부서질 듯 열려 젖혀지자 넓은 회의실 안을 메우고 있던 수십 명의 이사진과 카메라 플래시를 대기하던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쏠렸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 귀로 직접 들어야겠는데 수백 개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병색이 짙어 휠체어에 실려올 거라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떨어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낡고 초라한 차림의 여자가 굳은 살 박인 내 손을 꽉 쥔 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 회장님,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최 부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긴급 이사회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외부인을, 그것도 저런 정체불명의 노숙자를 신성한 이사회장에 끌고 오다니요. 외부인? 저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구두 굽소리를 쩌렁쩌렁 울리며 회의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짐승처럼 내 목을 노리던 이사들의 고개가 두려움에 푹푹 수그러들었습니다. 내 핏줄을 두고 감히 누가 외부인이라 짓거리는가. 저는 언니의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라. 내 눈을 가리고 내 정신을 병자 취급하며 너희들이 그토록 조롱했던 이 여자가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찾았던 내 쌍둥이 친언니다. 저는 언니의 소매를 걷어올려 손목부터 손등까지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 거대한 화상 흉터를 모두의 눈앞에 드러냈습니다. 언니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굶어 죽어가던 나를 먹이겠다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맨손을 집어넣었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안고 산 내 언니다. 그런 내 핏줄을 가짜로 매도하고 내 공장에서 개 패듯 두들겨 패 쫓아낸 놈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최 부회장과 그 일당들이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팬대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이사들의 얼굴은 사색을 넘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독사 같은 최 부회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여자가 쌍둥이 언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지금 충격으로 정신 착란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사 여러분, 뭐들 하십니까? 당장 해임안을 가결하고 저들을 끌어내십시오. 최 부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이사회장에는 쥐 죽은 듯한 침묵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의 손짓 하나에 맹견처럼 지저댔을 이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왜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두둑한 밥상을 차려줬는데. 당황한 최 부회장이 악을 쓰자 저는 김 실장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회의실에 빔 프로젝터를 켜는 순간 거대한 화면 위로 빼곡한 숫자와 이름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어젯밤 내 개인 자금 3천억을 전부 털어 산 것들이다. 최 부회장, 내 놈이 이사들을 매수하기 위해 찔러준 차명 계좌 내역, 골프장 리베이트, 그리고 자녀들의 불법 유학 자금까지 단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여기 이 화면에 완벽하게 띄워져 있다. 제 서늘한 목소리에 이사들 몇몇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불법 사찰입니다. 최 부회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내 칼의 진짜 칼등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함? 불법 사찰? 내 놈이 내 공장 식구들 퇴직금을 떼어먹고 버린 짓거리에 비하면 이건 애교에 불과하지. 화면이 순식간에 전환되며 복잡한 해외 법인의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방 자회사 공장 폐쇄. 그 완벽했던 구조조정의 진짜 얼굴이다. 멀쩡한 기계를 고철값으로 위장에 팔아넘기고 알짜배기 공장 부지를 헐값에 넘긴 종착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 케이만 홀딩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저는 걸음을 옮겨 최 부회장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너 최기태 부회장 맞지? 최 부회장의 다리가 완전히 풀리며 의자에서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했던 얼굴은 오물을 뒤집어 쓴 듯 일그러졌고 공포로 튀어나온 두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아주 잠시 귀신에 쓰였습니다. 불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나를 늙고 병든 노인네 취급하며 내 목을 치려 했던 자가 지금 내 구둣발에 머리를 지식이며 팔이 비비듯 손을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 내 놈이 내 언니의 멱살을 잡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 내 공장 식구들이 퇴직금 좀 달라고 울부짖을 때, 넌 그들을 용역 깡패들로 짓밟았지. 감히 내 핏줄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먹은 놈이 살아서 이 문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제 호통 소리가 대회의실의 유리창을 박살낼 듯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김 실장, 검찰 수사팀 들어오라고 해. 회의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색이 된 최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손목에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발버둥 치며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곁에 선 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모든 언론에 똑똑히 받아 적으십시오. 오늘부로 자회사 공장의 폐업은 전면 무효화합니다. 밀린 퇴직금과 위로금은 제 사재를 털어서라도 전액 지급할 것이며 불법적인 폭력에 가담한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향해, 아니 세상 전체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이분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나의 하나뿐인 친언니입니다. 언니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지만 그 거친 손을 제 손과 단단히 맞잡은 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50년의 그 길고 길었던 시린 겨울이 마침내 부서지고 우리 자매의 머리 위로 뜨거운 승리의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사회장을 쩌렁쩌렁 울리며 유리창을 깨뜨릴 듯 휘몰아치던 제 분노의 호통도 나를 짓밟고 회사를 집어삼키려던 최 부회장과 그 일당들이 수사관들에게 질끌려가며 내지르던 비참한 절규도 모두 한바탕 거친 폭풍우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넓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선 저는 창밖으로 부서져 내리는 눈부신 겨울 햇살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목을 옥죄어 오던 뱀 같은 배신자들의 목줄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마침내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제국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벽걸이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연일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그토록 오만하게 턱을 쳐들고 나를 조롱했던 최 부회장,
그리고 내 언니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본부장이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번지르르했던 명품 양복은 초라한 수의로 바뀌어 있었고 사람을 벌레 보듯 하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은 이제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땀바닥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핏줄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저는 그들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차가운 감방 안에서 뼛속 깊이 깨닫게 만들 작정입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공장 가동 정상화 절차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분들 밀린 체불 임금과 위로금은 회장님 개인 사재로 전액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부당 해고되었던 현장 직원들도 오늘 아침 전원 복직 처리되어 다시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회장님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오열했다는 현장 소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의 담담한 보고를 들으며 저는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에 천천히 힘을 풀었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저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내 언니를 찾기 위해 돈을 벌레처럼 긁어 모았습니다.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도 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렸던 이유를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약한 자를 짓밟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고했어, 김 실장. 당분간 내 공식 일정은 모두 비워둬.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과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좀 오래 나눠야겠어.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재문을 나섰습니다. 무겁기만 하던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하지만 늘 무덤처럼 차갑고 서늘하기만 했던 이 대저택의 대리석 복도에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에서 햇볕이 가장 길고 눈부시게 들어오는 제일 크고 따뜻한 남양방.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다란 통유리 창가 앞 흔대의자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는 언니의 자그마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입고 있던 그 흙탕물 튄 낡은 손바지 대신 제가 내어준 부드러운 최고급 실크 잠옷을 걸친 언니의 모습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헝클어졌던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따뜻한 볕을 쬐고 있는 언니는 마치 평생을 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평온하고 고요해 보였습니다. 언니, 거기서 무슨 생각해? 제 부드러운 부름에 흔대의자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모진 비바람이 칼자국처럼 깊게 패어 있는 얼굴 위로 50년 전 보육원 앞마당에서 덜덜 떠는 저를 보며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10살 소녀의 맑은 미소가 고스란히 번져 올랐습니다. 그냥 해가 참 따뜻하고 좋아서 우리 선주 집은 햇볕도 참 비싸고 귀한 것만 드는구나 싶어서 마당이 무슨 운동장만 해서 저 끝이 안 보이네. 언니의 싱거운 농담에 저는 픽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갔습니다. 저는 언니가 앉아있는 의자 발치, 부드러운 양털 러그 위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 바지가 바닥에 끌려 구겨지는 것 따위는
티끌만큼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나를 세우고 포효하던 재벌 총수의 허물을 벗어 던지고 어느새 언니 품으로 파고들며 응석 부리기 좋아하는 어린 여동생으로 돌아가 언니의 따뜻한 무릎에 가만히 턱을 괴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나 원망 많이 했지. 혼자만 부잣집 가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산다고. 나 때문에 언니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나 많이 미웠지. 제 떨리는 물음에 언니의 거친 손이 제 머리칼을 느릿느릿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베인 손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포근한 손길이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망은 무슨 소리야. 우리 선주가 나한테 어떤 동생인데. 나는 평생 내가 내 훈장이었고 내 살길이었고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 언니의 시선이 창밖의 먼 하늘을 향했습니다. 밥을 굶어서 배가 홀쭉할 때도 추운 겨울 냉골에서 잘 때도 내 생각만 하면 신기하게 힘이 났어. 우리 예쁜 선주는 지금쯤 예쁜 옷 입고 고기 반찬 먹고 있겠지. 나처럼 험한 꼴 안 보고 귀하게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겠지. 그 생각 하나로 이 악물고 버틴 50년이야. 언니, 내가 이렇게 하늘처럼 높은 여장부가 된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나는 이제 당장 오늘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우리 동생 훌륭하게 잘 커져서 언니가 참말로 고맙다. 언니의 덤담한 고백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을 지옥에 버려두고 간 동생을 원망하기는커녕 어둠 속에서 평생 제 안녕만을 기도해 온 바보 같은 나의 피부치. 신문에서 나를 보았으면 한달음에 달려와 그 잘난 동생 치맛자락이라도 붙잡아야지. 흠집이 날까봐 평생을 숨어서 지켜보기만 한 요 지독하게 미련한 여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누구 맘대로 죽어. 이제부터 시작인데. 내가 언니 못 누린 거, 못 먹은 거, 못 입은 거 세상 끝까지 뒤져서라도 다 해줄 건데 어떻게 죽어.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조그만 크림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스위스에서 급히 공수해 온 화상 입은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세살을 돋게 해준다는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연고였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크림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소매를 걷어 손목부터 손등까지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끔찍한 화상 흉터 위에 살포시 얹었습니다. 선주야, 뭐하러 이런 비싼 걸 내 늙은 손에 발라. 50년이나 지나서 다 말라비틀어진 흉터라 아무 소용없어. 아깝게 이러지 마라. 언니가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언니의 손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깟 연고 몇 통 바른다고 언니 손이 예전처럼 고와지진 않겠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발라줄 거야. 50년 전 고아원 가마솥에서 나 살리려고 펄펄 끓는 물에 손 집어넣었던 그 끔찍한 아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닦아내고 어루만져서 갚아줄게. 제 따뜻한 손끝이 언니의 딱딱하게 굳은 흉터 위를 미끄러지듯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뻣뻣했던 언니의 거친 손등이 제 뜨거운 체온과 크림의 온기에 닿아 마치 마법처럼 조금씩 보드랍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의 탁한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투둑 툭 떨어져 제가 잡고 있는 손등 위로 번져 흘렀습니다. 선주야, 우리 착한 동생.
언니는 파르르 떨리는 양손으로 제 어깨를 와락 감싸 안았습니다. 저 역시 언니의 굽은 허리를 두 팔로 꽉 끌어안은 채 그녀의 따뜻한 품에 깊숙이 얼굴을 묻었습니다. 넓고 고요한 방 안에는 50년의 길고 길었던 회한과 지독했던 가난의 아픔을 말끔히 씻어내는 두 자매의 눈물 섞인 웃음소리가 평화롭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낡은 흑백 사진 같던 보육원 시절의 춥고 서러웠던 기억들이 거짓말처럼 눈부신 햇살 속으로 하얗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나를 등 떠밀어 보내며 눈보라 속에서 홀로 울던 어린 소녀와 멀어지는 차 뒷좌석 창문에 매달려 목이 쉬어라 소리치던 또 다른 소녀. 50년 동안 잔인하게 어긋나 있던 두 개의 영혼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퍼즐로 맞춰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찢어진 우리의 편지는 다시는 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백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온전한 한 장의 편지가 되어 제 가슴 속에 쓰였습니다. 사막처럼 바싹 말라 죽어가던 제 마음 속에도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강인한 새싹처럼 뜨거운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50년의 그 지독한 겨울을 지나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 드디어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이란 아무리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잔인한 배신이 가슴을 후벼 파도 결국은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맹목적인 사랑과 온기로 그 상처를 녹여내는 길고 긴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진 풍파를 다 막아주듯 굳은 살이 박인 내 언니의 거칠지만 따뜻한 두 손을 꽉 잡은 지금 저는 세상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재벌 총수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행복하고 벅찬 여자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아래 꽁꽁 얼어붙었던 마당의 나뭇가지 끝에서 조그만 붉은 봄꽃 봉우리 하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